저번 시간에 떡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 동양의 떡과 비슷한 서양 사람들의 주식인 어, 빵, 그 중에서도 케이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케이크는 영어로 CAKE는 달걀과 밀가루, 설탕을 주재료로 하여 특정한 모양으로 구운 디저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븐은 이미 13세기경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문헌에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의하면 케이크라는 단어는 고대 노르웨이의 카카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케이크의 기원을 신석기 시대부터 찾기도 하지만 현재와 같이 베이킹 파우더와 백설탕을 이용해서 구하는 현대적 개념의 케이크는 19세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케이크는 이집트에서 고대 문명의 발상지지요. 빵 굽는 역사가 장구한 이집트에서 빵 굽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BC 2000년경 이집트인들은 이미 이스트를 이용해서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연유로 당시 주변 국가의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을 빵을 먹는 사람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당시에 그 회화라든지 그 이집트의 그 벽화 그림 이런 걸 보면은 밀가루로 빵 반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집트의 빵 중심의 음식 문화는 나중에 그리스 로마에 전해져서 케이크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에서는 케이크의 종류가 무려 100여 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에 이은 로마 제국에서는 케이크가 빵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했어. 그러니까 빵 만드는 베이커, 제빵사하고 케이크를 만드는 제빵사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좀 더 이제 전문직으로 해서 전문점과 직업 조합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둥그런 그 생일 케이크처럼 윗부분이 둥글고 이렇게 아이싱 처리된 현대적인 의미의 케이크의 선구자는 17세기 중반 유럽에서 처음으로 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오븐과 음식들의 발전과 같은 기술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그리고 정제된 설탕 등의 재료 수급이 원활해진 덕분이기도 합니다. 19세기에 이제 와갖고는 현대적인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런 케이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생일 케이크 같은 경우는 birthday 케이크라고 하는데 영어로 19세기 중반 이후에 서양 문화에서는 생일 축하의 중요한 이 부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생일 케이크 위에 이제 이 초를 꽂는 이 전통은요, 18세기 독일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케이크 앞에 놓고 생일을 축하하는 초는 이제 안 꽂지만은 이런 축하하는 이런 의식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가 그 생일날 빠지지 않는
생일 축하송 해피 벌스데이 투 유라는 노래는 1900년대 초에 인기가 있자 그 뒤에 이제 생일 케이크에도 이거를 해피 벌스데이라는 문구를 표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한국의 이 케이크가 전래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거든요. 구한말, 그 지금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기, 그때의 선교사, 유럽의 선교사에 의해서 케이크와 빵의 개념이 소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뭐 대중화된 거는 이제 그때 많이 알려졌지만은 실질적으로 빵을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그 맛을 본 거는 훨씬 더 이런 식입니다. 1627년 인조 5년에 제주도에 표류했던 네덜란드인 박연 얀얀세 벨테브레이, 이분은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표류를 해서 세 사람이 붙들려 갖고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외국인이 표류를 하면은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 분이 그 붙들렸거든요. 물 마시러 이렇게 왔다가 내렸다가 붙들렸는데, 그 친구 두 명은 남한산성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최초의 서양 완전히 우리 한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분들이죠. 그 다음에 박연 이분은 조선의 그 여인과 결혼해서 일남일녀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록은 없어서 지금 후손은 못 참고 있는데요. 박연의 원래 그 네덜란드의 한국 오기 전에 나왔던 그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후손을 뭐 찾기도 했습니다만, 그 지금 여기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은 박연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고향하고 자매결연을 세우려고 맺어갖고 거기서 기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그 무과에 급제를 해서 훈련도감에 배속이 됐는데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박연도 뭐 빵을 또 해먹었겠죠. 여기서 밀가루를 가지고 한국에 조선에서도 그렇게 즐겼고, 그 다음에는 또 효정 4년에 오면은 1653년에 제주도에 또 64명이 네덜란드인들이 또 표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통역관으로 나온 게 바로 벨테브레입니다. 먼저 표류했던. 그래서 그 당시는 뭐 말도 많이 잊어버렸다, 이제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말문이 다시 또 이렇게 옛날처럼 트였다, 이제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하멜 같은 경우도 배급받은 밀가루를 탈출용 빵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최초로 그러면은 빵을 맛본 사람은 누구일까? 이 문헌 기록을 보면요, 이명이라는 분이 연행사로 북경에 다녀옵니다. 그래서 연행은 이제 연경, 지금의 북경인데요. 거기에 사신으로 가는 사절을 연행사라고 합니다. 그때 그 아들인 이람 이기지를 대동해서 같이 데리고 가는데요. 그러면 이기지가 이때 이제 북경의 천주당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경의 천주당은 네 군데가 있었어요. 동당, 동쪽에 동천주당, 난땅, 남천주당, 뭐 이래 갖고 있었는데, 마테오리치, 그 다음에 이제 아담샬, 이런 이제 선교사들이 거기에 이제 선교를 했고요. 근데 천주당에서 서양떡을 먹어본 경험을 자신의 그 중국 갔다 온 기록인 일암연기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나를
다른 방으로 맞아들여 앉도록 했다. 식사를 대접하기에 이미 먹었다고 사양하니 서양떡 30개를 내왔다. 그 모양이 우리나라의 박계와 비슷했는데, 하나의 이것도 박계라는 것도요, 하나의 무슨 이런 이제 소스의 이제 하나 할 수가 있겠죠. 개수나무 개자거든요. 얇은 박자에다가 부드럽고 달았으며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았으니 참으로 기이한 맛이었다. 만드는 방법을 묻자 사탕과 계란, 밀가루로 만든다고 했다. 선왕 숙종이죠. 그래서 말년에 음식에 물려 색다른 맛을 찾자 어이 이시필이 말하기를, 이거는 주치의죠. 왕의 연경에 갔을 때 심양 장군 송주의 병을 치료해 주고 계란떡 그걸 받아 먹었는데, 그 제조법에 따라 만들기를 청하여 내의원 내국에서 만들었지만 끝내 좋은 맛을 낼 수가 없었는데 바로 이 음식이었던 것이다. 내가 한 조각을 먹자 그들이 곧 차를 내왔는데, 대개 이것을 먹은 후에 차를 마시면 소화가 잘 되어 체하지 않기 때문이다. 뱃속이 매우 편안했으며 배가 부르지 않았지만 시장길을 잊을 수 있었다 하는 이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이시필이 조선에서 만들려고 했던 카스테라 제조법은 말이죠, 그의 문집인 소문세솔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세설이라고도 하고 소문사설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실리지 않은 것으로 봐 이제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최초의 외국인 신부였던 중국의 주문모 신부가 있죠. 이분이 우리나라 이제 들어오셔갖고 최초로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1794년 미륵국해 갖고 천주교 혼배 성사에 썼던 빵을 밀가루떡이라는 면병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예배 의식에 이런 이제 한마디로 이런 서양떡을 사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1834년 일본이 아직 빵 금지령이 있을 때 입국한 모방 신부와 샤스탕 신부, 이분들도 나중에 이제 9명의 이제 프랑스 신부들이 이제 순교를 합니다. 조선이 최초로 빵을 전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전한 거죠. 명확하게 최초의 빵으로 기록된 것은 1856년 입국한 베르네 주교 등 선교사들이 숯불을 피운 후 떡시루를 얻고 그 위에다가 빵 반죽을 올린 다음 오이 자배기를 덮어 화로를 만들고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모양이 마치 쇠불알 같이 생겼다고 해갖고 한자로 소우자 불알 한자해서 우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특이한 이름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최초의 빵 이름이 되겠습니다. 구한말 비밀리에 입국한 선교사들이 숯불 위에 시루를 엎어놓고 그 위에다가 빵 반죽을 올려놓은 다음 뚜껑을 덮어서 빵을 구워 먹었다고 하는데, 그 모양이 우랑같이 생겨서 우랑떡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편 구한말 러시아 베베르 공사의 처제인 손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이화여고 안에 손탁 호텔이 있었거든요. 손탁이라는 그 여인이
운영한 그런 이제 최초의 호텔이 되겠습니다. 그래 거기에 이제 손탁 여사가 공간 앞에 중동 구락부를 개설을 하고, 구락부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클럽이 되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빵을 공식적으로 이제 선보인 거죠. 판매하는 빵이죠. 이때부터 우랑떡은 중국식 이름인 면포로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1900년 개관한 서양식 그 호텔 정동구락부에서 만든 빵도 역시 면포라고 했고요. 특히 카스테라는 눈처럼 희다고 해서 눈설자, 이거 떡가루를 뜻하는 고물고자, 설고라 불리는데, 외국인은 물론 당시 한양 인구 30만 한양 그 시민들에게도 큰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1920년에 이제 소설가 현진건은 러시아 작가 미하일 아르치바세프의 단편소설 행복을 번역해 잡지 개벽에 게재를 했는데요. 번역에서 빵을 면포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빵이라든지 건빵을 제외하고 우리가 뭐 군대에서 주로 이렇게 대금용으로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양과점은 일본들이 운영하는 화양과자, 여기서 화라는 것은 일본을 뜻합니다. 대화라고 그러죠. 야마토. 양이라는 것은 서양을 뜻합니다. 일본식 서양과자와 본래의 서양과자의 절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전문적인데, 지금도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나가사키의 카스테라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지금 뭐 400년이 넘도록 지금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910년 전후 일본에 제빵 기술자가 들어오고, 20년에는 일본인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양과점인 메이지야, 명치오기 명동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1940년까지 경성에만 무려 140여 개의 제과점이 성업을 했다고 합니다. 1930년대에는 모리나가와 메이지 등 일본 대기업이 경성에 대리점을 두고서 캐러멜, 사탕, 양갱, 캔디류를 팔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빵집을 제과점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도 바로 일본인들이 빵과 과자를 수용하면서 이를 과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빵집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제과점이라고, 과자를 만드는 가게, 제과점, 이렇게 오류가 생긴 게 바로 이분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혼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불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식빵이나 건빵을 제외하고는 일제시대 조선 사람들이 소비한 빵의 종류는 많지가 않았는데요. 대부분 일본들이 기술을 독점하고 전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또 밥과 떡을 중요하게 여기는 조선 사람들에게 빵은 뭐 그다지 매력적인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단지 이제 조선 사람들은 멋으로 가끔 서양풍의 모던 보이, 현대적인 그런 남성, 모던 걸이 되어 본다는 감상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특히 1930년대에는요, 일제가 혼식 장려를 하면서 형성된 밀가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빵을 주식으로 취급하지 않는 또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1930년대만 해도요, 명동에 혼마치, 일본인 그 거주지죠. 그쪽에는 뭐 지금 그 백화점이 상당히 그 성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쪽에 미도파의 전신인 조지아 백화점, 예. 그다음에 그 지금의 또 신세계의 전신인 미쓰고시 백화점, 이런 게 상당히 성업을 했고요. 거기에 그 당시 1930년도에는 뭐 거기에 뭐 에스컬레이터까지도 저기에 있었다고, 백화점이 있었고, 네온 사인이 아주 화려했다는 제가 어르신의 증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39년이 되면은요, 조선 총독부에서 혼식 장려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면미라는 밀가루와 메밀가루를 기계에 압착을 해서 쌀알과 같이 맞는 것을 쌀과 함께 섞어 먹도록 일제에서는 강요를 했습니다. 각 지방의 특산 과일을 넣은 과일 과자가 또 많이 생겨났는데요. 대전에 카스테라, 대구에 사과 설탕 조림, 천안에 호두 과자 등이 있었고요. 양갱을 옥천은 대추, 함흥은 배, 평양은 밤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평양과 청주의 밤만두, 영주와 청주의 인삼전병, 청주의 삼색 라구간, 이거는 다시기 일종인데요, 등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 흥미로운 것은 카스테라를 직접 만들어 본 이런 실학자가 계시거든요. 이 서유부라는 실학자분이 아들에게 직접 카스테라를 만들어 먹였거든요. 우리는 지금 뭐 카스테라가 뭐 일제 시대나 뭐 구한말이나 그쯤 이제 우리가 들어온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덕무 선생은 1741년에 태어나셔서 1793년에 작고하신 분이거든요. 18세기 분이신데, 이분의 이제 백과사전이 이제 청장관 전서거든요. 이분은 호가 청장관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문집 65권 청령국지 물산편에 카스테라를 뭐라고 표기를 했냐면 가수절하 라고 한자로 차음을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면은 구한말 같은 경우는 외국의 나라 이름이라든지 또는 도시 이름 같은 경우는 그 발음을 이렇게 차음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워싱턴 같은 경우도 화성돈 이렇게 이제 차음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수절하 좀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국시대 일본에 전해진 포르투갈 음식 카스테라의 음차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기 카스틸라 지방이 있거든요. 카스틸라. 거기서 온 겁니다. 그쪽 지역에서 많이 해먹던 이런 빵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나가사키가 카스테라의 본고장이고, 나가사키에 있는 후쿠사야가 카스테라를 최초로 만든 그런 제과점입니다.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간식으로 유행했다고 합니다. 조선에서는 일본과의 무역 통로에선 부산의 외관에서 역관들이 들여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유구 선생의 임원경제지, 여기는 지금 이 책은 지금 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8번째 정조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요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백과사전 중에서도 정자는 이거 솥발 정자하고 도마조자입니다. 예, 지자는 기록할 지자죠. 에도 정조제도 가수절하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요. 서유군은 여러 번 과거에 낙방하여 몸이 쇠약해진 아들 우보를 위해 심상규가 선물한 설탕에다가, 이 설탕은 뭐 일본 설탕이죠. 밀가루와 계란을 섞어서 카스테라를 구워 아들에게 먹였으나 결국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아쉽게도 세상을 뜨게 됩니다. 빵의 이제 대중화는 거의 우리가 일제시대 와서 점차 우리 민중 속으로 스며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인이 빵집을 접하게 된 시기는 일제 강점기가 지나서였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5대 빵집을 꼽으라면 서울의 나폴레옹, 군산의 이성당, 전주의 풍년제가, 이거는 상당히 이제 큰 기업으로 됐는데요. 그 다음에 부산의 BNC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군산의 이성당은 지금도 이제 맥을 잇고 있는데, 원래 이게 1920년도에 일본인 히로세 야스타로가 운영하던 빵집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즈모야라는 제과점이었는데요. 그 옆에서 아주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던 이시성을 가진 분이 적상가옥으로 나온, 적상가옥은 이제 적국을 얘기합니다. 적국이 일본을 얘기하죠. 일본 그 집을 적상가옥이라고 그러죠. 거기 나온 가옥인 이즈모야를 매입해서 자기 성을 따갖고 이성당이라는 상호를 내건 것인데요. 지금도 이성당은 군산에 가면요, 이성당이 아주 줄을 씁니다. 줄을 쓰고 1년 매출이 한 230억 대요. 그래 여기는 또 단팥빵이 아주 유명하죠. 일본은 대표적인 빵이 자기네들이 그 서양하고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일본하고 절충식 빵이 바로 이겁니다. 단팥빵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고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팥이. 예. 그래서 지금도 이게 이제 이성당에서는 대표적인 이게 빵이 이제 단팥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심당이라고 서로 이제 거의 그 역사가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예요. 그러게 대전의 성심당인데 1956년 대전에서 설립한 제빵기업인데 튀김 소보로나 부추빵으로 유명한 빵집이고요.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 교회의 식사빵을 여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 이외 지역에는 빵집을 내지 않는 것으로 이분들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철칙이 있습니다. 해방 후에는 빵집이 아닌 제빵 회사에 의해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데요. 1945년 10월 황해도 옹진 출신의 허창성 씨는 상미당이라는 이름의 제과점을 고향 옹진에 열게 됩니다. 이도 아주 유명한 빵집이죠. 그래서 고향에서 제과점으로 성공한 그는 1948년 5월 서울 을지로의 상미당을 같은 이름을 딴 상미당을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과점에서 시작해 행상을 통해서 빵을 공급하다가 59년 용산에 빵과 함께 비스켓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세운데 이게 바로 삼립빵, 빵으로 유명하죠. 삼립산업제과 주식회사입니다. 1961년 10월부터 빵과 비스켓을 대량 생산했는데요. 특히 68년 5월 주한미군의 빵을 군납하기 시작하면서 삼립제과는 국내 대표적인 양산업체로 자리 잡게 됩니다. 45년 혜태제과가 처음으로 캐러멜을 생산하고 이어 캔디, 젤리, 오야스 양갱 등을 만들었고요. 47년 5월 서울역 뒤편의 중림동에
윤태현이 설립한 영일당 제과점은 맛있는 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후에 크라운 제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또 유명한 빵집이 있죠. 고려당은 1945년에 창립한 빵집이고, 우리가 그 또 유명한 장충당의 태극당이 1950년, 또 52년 독일빵이 창립을 하면서 개인 제과점은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1956년 설립한 동양제과는 30년대 일본이 세운 풍국제과를 인수하여 캐러멜과 비스킷 등을 생산하며 제과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유지업체로 기름 유지업체로 참여했던 서울식품공업 주식회사 역시 69년 제빵 시설을 도입해 빵을 생산했고요. 부산에서는 산미식품과 기린, 유명한 그 산미식품 기린 유명한 제빵 회사죠. 1973년에는 사무식품이 또 빵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75년에는 사무식품이 75년에는 결국 사무식품이 폐업을 하고 76년에는 산미식품이 샤니에 또 흡수가 되고요. 88년에는 한국 콘티넨탈 식품이 문을 닫게 됩니다. 1980년 중반 이후에는 고려당, 유욕제가 신라면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이거는 CJ에서 하는 겁니다. 뚜레쥬르 등의 제과점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제과점 업계는 베이커리라는 이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외에도 1960년대 정부가 혼식을 장려하면서 급속하게 개인이 운영하는 빵집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21세기 현재도 빵은 계속하여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